2025년 12월 19일 일본은행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 겁니다. 겨우 0.25%포인트 올린 게 뭐가 대수냐고요? 이게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30년 동안 제로금리에 익숙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더 무서운 건 일본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고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돈 벌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비트코인은 4만 달러까지 폭락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고 글로벌 증시는 출렁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흔들리고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거든요. 30년 만에 깨어난 일본 금리,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그 충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왜 또 금리를 올렸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5년 1월에 이미 한 번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죠.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또 올린 겁니다. 일본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화를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죠. 그리고 2024년 7월, 2025년 1월, 2025년 12월까지 세 차례나 금리를 올렸어요. 이제 정책금리가 0.75%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면서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석유, 가스,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대까지 치솟았어요.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일본이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값도 올랐고 전기세도 껑충 뛰었죠. 두 번째 이유는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4년 춘계 임금 협상에서 일본 기업들이 30년 만에 대규모 임금 인상에 합의했거든요. 도요타,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평균 5%가 넘는 임금 인상을 받아들였어요. 물가만 오르면 국민 생활이 팍팍해지지만 임금까지 같이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일본은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오르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거죠.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인데 금리가 0.75%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은행에 맡겨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작동한다고 본 겁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낸 거죠.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 환율은 155엔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겁니다. 금리가 0%에 가까우니까 빌리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 돈을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4%에서 5%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리 차이만으로 공짜 돈을 버는 거죠. 게다가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어요. 160엔에 1달러를 바꿔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엔화가 더 약세가 되면 갚아야 할 엔화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헤지펀드가 일본에서 1억 엔을 금리 0.1%로 빌렸습니다. 이걸 달러로 바꾸면 환율 150엔 기준으로 약 67만 달러가 나와요. 이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연 4% 수익이 나옵니다. 1년 후 26,800달러의 이자를 받는 거죠.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겨우 667달러예요. 순수익이 26,133달러입니다. 거의 4% 가까운 수익을 아무 위험 없이 챙기는 거죠. 여기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추가 이익까지 생깁니다. 환율이 160엔으로 올랐다면 빌린 돈 갚고도 720만 엔이 남는 거예요. 리스크는 거의 없고 수익은 확실하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뛰어든 겁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 투자은행, 심지어 일반 기업들까지 30년 넘게 이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컸냐고요? 최소 20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에서 4경원이에요. 한국 GDP의 1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빅테크 주식, 신흥국 채권,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거의 모든 위험 자산에 흘러 들어갔어요. 2020년 이후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엔캐리 자금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ATM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ATM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빌리는 비용이 늘어났거든요. 0.75%라는 금리가 낮아 보여도 30년 동안 0%였던 시장에는 엄청난 변화예요. 아까 예시로 든 헤지펀드를 다시 봐볼까요? 금리가 0.75%로 오르면 1억 엔을 빌렸을 때 이자가 75만 엔, 달러로 5천 달러가 됩니다. 순수익이 26,133달러에서 21,800달러로 줄어드는 거죠. 수익률이 4%에서 3.2%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금리가 1.5%가 되면 이자가 1만 달러가 넘어가요. 순수익이 1만 6천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이 불러온 충격파를 봐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청산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투자한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미국 주식을 샀으면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샀으면 코인을 팔아야 하죠. 현금을 만든 다음 그 돈을 엔화로 바꿔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2025년 12월 금리 인상 발표 이후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4만 달러까지 폭락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현재 9만 달러대인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학자 루크 그로메는 양자 컴퓨터의 급부상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어요. 왜 비트코인이 특히 타격을 받을까요? 엔캐리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위험 자산 중 하나거든요. 금리가 낮을 때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했어요. 비트코인이 딱 그런 자산이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안전한 일본 국채에 넣어도 0.75% 받을 수 있는데 변동성 큰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비트코인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은 폭락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8월 5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무너졌거든요. 미국 나스닥은 6% 급락했고 일본 니케이는 12.4% 폭락하면서 블랙 먼데이를 방불케 했죠. 한국 코스피도 8.77% 떨어지면서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금리 0.25%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0.75%까지 올라온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은 2026년에도 계속 올리겠다고 했어요. 중립금리 목표가 1%에서 2.5%라고 밝혔거든요. 지금은 0.75%니까 앞으로 최소 0.25%에서 1.725%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엔캐리 청산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공포가 퍼지는 거죠. 2024년 8월 초 단 며칠 만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에서 141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10%가 넘는 엔화 강세가 일주일도 안 되어 나타난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면 엔캐리 투자자들은 환차손까지 떠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0엔에 1달러를 바꿔서 투자했는데 청산할 때는 141엔이 되어 있으면 엔화로 갚아야 할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급하게 투자 자산을 팔아치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공포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니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올까요? 외국인 투자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엔캐리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0%에서 40%는 엔캐리 관련 자금일 거라고 봐요. 이 돈들이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엔캐리 청산으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2024년 8월에도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졌죠. 코스닥은 11%가 넘게 떨어지면서 700선마저 위태로웠습니다. 환율도 큰 변수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영향을 받거든요. 만약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 통화들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2024년 8월에는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370원대에서 1,3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부담이 늘어나요. 실제로 2024년 8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0% 가까이 빠졌어요. 게다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소니,
현대차와 토요타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환율이 유리해지면 일본 기업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나가면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대로 두면 경기 부양이 어려워지는 거죠. 금융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2026년 추가 인상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일본은행은 이미 계획을 밝혔어요.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요. 시장에서는 2026년에 최소 2회에서 3회 추가 인상이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반년에 한 번꼴로 0.25%포인트씩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2026년 말에는 정책금리가 1.25%에서 1.5%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일본은행은 중립금리를 1%에서 2.5%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중립금리라는 건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적정금리를 말합니다. 지금 0.75%니까 아직 한참 낮은 거죠. 경제 상황이 좋으면 1.5%에서 2%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금리 2%짜리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 4%에 투자하면 겨우 2% 차익밖에 안 나옵니다.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수익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반년에 한 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0.75%로 올렸으니 다음 인상은 2026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춘계 임금 협상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본 후 결정할 거예요.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면 일본은행은 주저없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2026년에도 2회에서 3회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본 경제가 30년 넘게 제로금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대출 이자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라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반년에 0.25%포인트씩 천천히 올리는 거죠.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직접 일본은행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화 강세 압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리면 엔화는 약세로 돌아설 수 있죠. 최근 미국 연준은 2025년에 2회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을 줄인 거예요. 이러면 미일 금리 차가 여전히 크게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 압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변수입니다. 관세를 올리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일본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엔캐리 청산에 취약한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비트코인이나 고위험 주식 비중이 높다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현금이 최고의 무기거든요. 시장이 폭락할 때 현금으로 저가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셋째,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하세요. 특정 국가나 섹터에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 골고루 투자하고 주식, 채권, 금, 부동산까지 다양하게 분산하는 거죠. 넷째, 레버리지를 줄이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도 결국 빚내서 투자하다가 망한 케이스거든요. 다섯째, 일본은행 회의 일정을 체크하세요. 2026년에도 금리 결정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요동칠 테니까 미리 대비해야 해요. 여섯째, 방어주에 눈을 돌리세요. 필수 소비자에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섹터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밥은 먹어야 하고 병원은 가야 하고 정의는 써야 하니까요. 일곱째, 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은 불확실성이 큰 때 가격이 오르는 안전자산이거든요. 2024년 하반기부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여덟째, 당일 트레이딩은 자제하세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 단타 치면 손실 확률이 높습니다. 손절매 라인을 명확히 정해두고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째,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세요. 주가가 흔들려도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니까요. 배당 성향이 높고 실적이 안정적인 우량 배당주는 변동성 장세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열째,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세요.
엔캐리 청산이 무섭게 들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 때문에 저평가되면 그때가 매수 적기거든요. 워런 버핏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30년 만에 깨어난 일본 금리,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공짜 돈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과거처럼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엔캐리 청산도 한두 달 만에 끝날 일이 아니죠. 단계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시장을 흔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포에 빠져서 모든 걸 팔아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